네, 여러분 그럼 10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가 10번째입니다. 우리가 39강 정도로 생각했을 때 벌써 4분의 1 정도를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왔고, 실제 페이지도 아마 오늘이 100페이지죠? 그렇죠? 100페이지라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45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긴 하지만 중간에 이제 법령들이 많이 들어있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거의 400페이지 정도가 공부할 분량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실질적으로 교과서도 여러분들이 4분의 1 정도 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많이 왔습니다. 이제 4분의 3 정도 앞으로 했던 것만 3번만 더 하면은 행정법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계속 해주세요. 자, 행정작용법 2단원이고요. 20문제 중에서 7문제에서 9문제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는 단원입니다. 일단은 행정법 통론에 대한 폴더 만드셨죠. 그리고 2단원 행정작용법, 3단원 행정절차법, 4단원 의무이행 확보수단, 5단원 행정상의 손해정보, 6단원 행정쟁송 순서대로 앞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카테고리를 항상 나눠놓고 그 안에다가 공부할 거를 집어넣어라 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행정작용법은 소목차가 행정입법과 행정행위 그리고 기타 행정작용으로 나오고 있고, 우리가 행정행위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절 행정행위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시작을 했고요. 그 안에 우리가 이제 기속이냐 재량이냐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쭉쭉 나와서 오늘은 다단계 행정행위와 가행정행위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다단계 행정행위는 크게 사전결정과 부분허가로 나눠져 있고요. 그 뒤에 이제 가행정행위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러한 애들이 전부 다 약간 순서대로 또는 부분적으로 하는 그런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한 파트에 몰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긴장해서 또는 너무 집중해서 이걸 꼭 암기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보실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따가 이 다음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서 허가 부분,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허가입니다. 그 허가 부분만 오늘 내용 중에서 특별히 좀 더 신경 쓰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단계 행정행위 첫 번째는 이제 사전 결정입니다. 이 이름 자체에서도 뭔가 이제 본 결정을 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결정을 한번 먼저 해주겠다 이런 의미죠. 단계화된 행정 절차에서 행정처이 최종적인 행정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일부에 대해서 심사해서 내린 결정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건축법상 사전 결정이라는 게 있고요. 또 로스쿨에 대한, 예전에 이제 로스쿨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지만 어느 학교를 로스쿨로 할 것인가, 로스쿨을 어느 학교를 내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본 인가가 최종적으로 이 학교에 로스쿨 4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전에 이제 예비 인가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전 결정 또는 예비 결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예비 결정은 어찌됐건 종국적인 규율이긴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본 결정에 대한 그 예비 결정이긴 하지만 그 결정 자체도 결정이거든요. 그죠? 그게 일부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일부는 아니고요. 또 순서적으로도 이거 다음에 무조건 뭔가 다음 순서대로 또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예비 결정 자체적으로 종국적인 규율이기 때문에 그 종국적 규율에 대한 단순 약속에 불과한 확약이랑은 좀 구분이 된다. 이 확약은 나중에 어떻게 해드릴게요 라고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다음 시간 정도 배울 겁니다. 다음 시간 정도에. 근데 그 확약이랑 이제 사전 결정을 약간 좀 혼돈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 확약은 나중에 종국적 규율을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예비 결정은 그 본 결정 앞에 있는 사전적인 단계에서 그 예비 결정 자체로 종국되기 때문에 확약이라는 좀 의미가 다르다라는 내용, 아주 예전에 경찰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이제 사전 결정의 법적 성질은 어떻게 되냐? 처분성이 있냐 없냐 라고 봤을 때 방금 그 종국적 결정이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처분성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대표적인 예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 중간에 또는 그 사전에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적정 통보, 부적정 통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폐기물 처리 허가업을 받으려면 사업 계획서를 먼저 내가지고요. 그 사업 계획서를 이제 담당 공무원이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통보 내릴게요. 또는 부적정 통보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 부적정 통보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사전 결정이다. 근데 여기서 부적정 통보를 받으면 그 계획대로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적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상당히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입은 거죠. 그렇죠?
피해라기보다는 어떤 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성을 인정해줘서 이거를 다투고자 한다면 행정소송,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라고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전결정이 재량이냐 아니면 기속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에는 사전결정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본 행정행위가 기다리고 있죠. 그 본 행정행위의 성격에 따라서 그 본 행정행위가 기속이면 사전결정도 기속, 그 본 행정행위가 재량이면 사전결정도 재량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게 여기 2번에 나와 있고요. 그럼 과연 기속력이 있냐? 기속력이란 거는 먼저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기속력이 그런 의미입니다. 나중에 이제 법원 또는 그 행정소송이나 심판에서 기속력이랑은 원래는 같은 의미인데 약간 적용 범위가 다르죠. 여기서는 단순히 행정청이 사전결정을 먼저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본결정을 할 때 반드시 그 전에 사전결정에 기속이 돼가지고 그대로 해줘야 되냐. 예를 들면 사전결정에서 적정 통보를 해줬어요.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그럼 나중에 이제 본결정을 할 때 무조건 그 사전결정에 따라서 적정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허가를 내줘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본 결정이 그 전에 있던 사전 결정에 무조건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기속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시겠죠? 기속력의 의미 아시겠죠? 기존의 뭔가 효력에 구속이 되냐? 그게 바로 기속력입니다. 그 자체만으로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실질적으로 기속력도 있지 않다. 이게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적정 통보 또는 적정 통보를 했다고 해서 그 뒤에 본결정을 안 받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행정청도 앞에 했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원인도 그리고 행정청도 서로 그 사전결정만으로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나중에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속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구주택건설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데요. 이거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는 논점이 하나 일단 들어가고요. 그거는 이따가도 또 보겠습니다. 이 논점이 여기랑 연결되고 이 논점이 여기랑 연결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본 행정행위가 나중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그 자체가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사전적으로 행정행위를 해주는 것도 재량이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전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 승인 단계에서 그 사전 결정에 기속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기속되지 않고 다시 이제 본 결정을 내릴 때 사익과 공익을 비교 형량해 가지고 최종적인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기속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위에는 사전 결정 자체의 성질이 기속이냐 재량이냐는 결국에는 나중에 본 행정행위의 그 법적 성질에 따라간다라는 내용이 여기랑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사전결정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우리 처분성이 있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항고소송이 대상이 된다. 행정소송에서도 항고소송이 대상이 된다. 지금 이 정도만 알면 된다 했습니다. 단, 사전결정 이후에 내가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본처분이 내려졌어요. 그랬을 때는 그 사전결정 자체만 가지고 다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냐? 사전결정에서는 적정통보가 나왔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적정통보가 나왔으면 다툴 필요가 없죠. 사전결정에는 부적정통보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다투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제 본 결정이 나왔는데 그때는 뭔가 내가 원하는 걸 해줬다. 또는 나중에 결국에는 안 해줬다. 그러면 그 앞에 있던 사전결정은 뒤에 있는 본처분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퉈야 될 거는 중요한 게 뭐예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게 가장 더 중요하겠죠. 뒤에 본처분이. 그래서 본처분을 가지고 다퉈야 되기 때문에 이미 본처분이 내려져 버리면 그 앞에 있던 사전결정, 사전처분은 다툴 가치가 없어진다.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라고 해서 사실 이거는 사전결정뿐만 아니라 나머지 그 두 가지 뒤에 배울 거 사부가죠. 사부가. 앞에서 봤던 사전결정, 부분허가, 가행정행위. 그렇죠? 사부가. 이 세 가지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단계 행정행위고 또 가행정행위다 보니까 앞에서 뭔가 단계적으로 앞에 내려준 행위를 가지고 다투려고 하는데 나중에 본 행정행위가 있게 됐다. 그러면 결국 뭘 가지고 다퉈야 돼요? 본 행정행위를 가지고 다퉈야 된다. 왜냐하면 앞에 있던 애들이 뒤로 흡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요.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일단 하나씩 볼게요. 자, 이제 사부가 중에 두 번째 부분허가입니다. 말 그대로 물리적인 개념이죠. 내가 어떤 땅에다가 뭔가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땅을 네 블록으로 나눠져 있다 했을 때 그 네 개 중에 하나만 부분적으로 일단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분허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단계 행정행위에서 사인이 원하는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허가 승인을 내주는 거다. 그래서
특정 부분의 설치, 운영, 공사, 허가.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법적 근거. 허가 자체는 당연히 법적 근거가 있어야겠지만 그거를 부분만 허가해 주는 거는 그 허가 자체에 포함되기 때문에 행정청은 별도의 부분 허가에 대한 근거가 없더라도 부분 허가가 가능하다. 간혹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시고요. 자, 법적 성질, 처분성이 있냐 없냐 여기도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가 원자로 시설 부지에 대해서 이제 사전 승인을 내준 게 있는데 사실 이 사전 승인은 예비 결정적 성질도 있고요. 부분 허가적 성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찌됐건 판례에서는 이러한 성질을 가진 원자로 시설 부지의 사전 승인에서 여기 부분 허가적 성질로 갖고 있는데 결국에는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항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라고 본 판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처분성을 긍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부지 사전 승인 처분 이후에 나중에 실질적으로 본 처분인 건설 허가 처분이 있게 되면 그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은 본 처분에 흡수되기 때문에 그 본 처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이런 애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특별히 많이 보지 않아도 다 맞출 수가 있는데 이런 애들은 한번 암기를 제대로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이제 가행정행위입니다. 사부 가 중에서 가행정행위. 자,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의 계속적인 심사를 잠깐 멈춰 놓은 상태에서 유보라는 것은 멈춰 놓은 상태예요. 행정법 관계의 권리 의무를 잠정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말하면 되게 좀 말이 어려운데요. 실제 예에서는 그 공무원이 뭔가 잘못했을 때 이제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돼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가처분을 내립니다. 가처분 중에 대표적인 예가 직위해제 처분을 내려요. 그래서 그 공무원이 뭔가 비리를 저질렀다 또는 공무원이 그 밑에 하급 여성 직원을 뭐 성추행했다. 그랬을 때 이제 징계위원회에 가서 최종적인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그 직에서 일을 못하게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위해제 처분을 먼저 내려서 당장 일하지 말고 밖으로 나와 계세요. 일하지 말고 좀 빠져 계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가행정행위로서 직위해제 처분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세 확정 전에 잠정세율로 내린 최종 세율이 아니라 잠정세율로 내린 과세 처분도 가행정행위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예를 생각하시면 개념이 좀 더 이해가 되고요. 법적 근거가 있냐라고 하는데 다수설은요. 행정청이 본 처분에 대한 권한이 있으면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가행정행위가 가능하다라고 많은 학설들이 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법적 성질 역시나 다수설은 비록 잠정적이긴 하지만 법적 효과가 발생하긴 하기 때문에 처분성을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특별히 뭐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법적 효과는 어떻게 되냐? 가행정행위가 있은 후에 종국적 행정행위가 내려지면 결국엔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국적인 행정행위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뭐 흡수나 대체나 거의 비슷합니다. 결국 가행정행위는 소급해서 효력이 없어져 버린다라고 기억하시고요. 이러한 가행정행위는 불가변력이 없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도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불가변력이 우리 이단원 다음에 배울 겁니다. 127페이지에서 배울 내용인데 잠깐 보고 넘어가자면 이 불가변력은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게 되면 그 행정처분에 본인도 구속이 돼서 특별히 이거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이 마음대로 취소나 변경을 못해요. 그렇죠? 본인 마음대로 취소나 변경해버리면 당연히 국민 입장에서 더 법적 안정성이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바로 불가변력이라고 합니다. 불가변력. 근데 여기서 이러한 가행정행위는 본행정행위를 하기에 앞서서 말 그대로 뭔가 가정적인 처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그거랑 반대되는 처분을 해도 상관없고 그런 거를 마음대로 직권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신뢰보호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뭐가? 가행정행위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권리구제 방법. 자, 역시나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흡수돼서 소멸되기 때문에 결국에 소멸되겠죠. 우리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나서 그 직위해제 처분이 최종적인 처분이 아니죠. 징계위원회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감봉이 된다거나 파면이 된다거나 견책이 된다거나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후행처분에 흡수가 돼서 소멸해 버리면 그러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유이익이 없어진다라고 해서 제가 사부가 전부 다 권리구제에서는 다 동일하게 이 부분이 결론이 똑같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밑에 판례를 볼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로부터
사업자로서 자진신고나 조사를 협조한 자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을 먼저 했어요. 일반적인 그 사례처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 B, C 기업이 서로 담합을 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걸렸습니다. 근데 A 기업은 실질적으로 공정위에 자진신고를 했어요. 사실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긴 한데요. A라는 업체가 뭐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공정위 찾아가가지고 저희 ABC 업체가 서로 담합해가지고 10년 동안 이렇게 금액을 다 올려놨습니다. 소비자가를 올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정위 관련 그 법령에는 이렇게 자진신고를 한 사람, 그리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A, B, C 중에 B, C에 비해서 좀 과징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은 그 A, B, C 똑같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뒤에 나중에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그 A 업체에게 과징금 감면 처분을 했다면,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선행 처분을 여기서 말하는 가행정행위라고 표현을 하고요. 나중에 후행 처분이 이제 종국적인 처분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봤을 때 A 기업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무슨 돈을 내면 돼요? 뒤에 거 내면 되겠죠. 깎인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송을 하려고 하더라도 앞에 걸 가지고 소송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서 소멸하기 때문에 선행처분 후 취소를 구하는 손은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적법하지 않다. 이거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다. 기각, 각하는 6단원 가서 배울 건데요. 여러분 지금은 그냥 좀 용어에 익숙해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행정행위로 인해서 권익침해를 받았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내용을 그냥 한 번 더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법률행위의 종류 6번째로 갑니다. 5번째 끝났어요. 환기 한번 하시고요. 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눠지는데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파트 중에 하나가 또 이 파트고요. 오늘 우리가 여기 명령적 행정행위 중에 하허면까지 할 겁니다. 여기까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허가다 라고 아까 말씀드리는 거고, 좀 더 큰 카테고리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개념적으로 간혹 물어본 때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공부하는 거예요. 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여서 그 내용에 따라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다라고 해서 이제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가 있다. 이게 사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게 어려운데요. 행정청이 내가 민원인에게 이런 명령을 할게 라는 의사가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이제 명령,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형성적 행정행위도 내가 누구한테 특허를 준다. 특허는 이따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물건에 대한 어떤 내가 최초 개발자로서 이런 개발 내용에 특허를 낸다. 나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특허는 아닙니다. 행정행위에서 말하는 특허는 약간 비슷한 의미의 특허긴 해요. 근데 특허청에서만 하는 딱 그것만 특허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이 이거를 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뭐 그걸 이제 뭉뚱그려서 특허라고 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그 특허에서 제대로 배울 거예요. 어찌됐건 행정청이 그런 사람에게 특허를 주겠다라고 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형성적 행정행위 그리고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까지는 아니고 준법률행위로 가는 게 바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데요. 이러한 의사표시 외에도 정신작용의 표시를 요소로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용어가 좀 이해가 안 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는 사전적 의미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정신작용의 표시는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 생각하면 되는데요. 행위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이 정해져 있는 그 정해진 거에 따라서 효과가 그대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공무원이 여기서 말하는 뭐 확인을 해줘버려야겠다, 수리를 해줘버려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확인의 효과가 나타나고 수리의 효과가 나타나고 이런 게 바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지금 법률행위적 그리고 준법률행위적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라는 것만 크게 공부하시면 되지 이 자세한 내용을 하나하나 뭐 이게 의사표시는 뭐고 정신장애 표시가 뭐야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단어 자체는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정신작용 표시가 정확히 뭐냐라는 걸 물어보는 행정법 총론 시험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큰 카테고리 기억하시고 여기 이제 두 문자를 뭐 중요해서 두 문자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시험장에서 약간 이게 허가야 아니면 특허야 이게 헷갈릴 때 공부의 그 순서대로 공부했던 그 카테고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뭔가 그 두 문자를 따자면 하허면 특인데 확수 공통 이렇게 일단 해놓고
지금 어색하죠? 여러분들 여러 번 복습하면 하워면 특인대 학수공통 이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암기를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이제 순서대로 공부한 내용들을 찾아가면 좀 헷갈렸을 때 좀 더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허면 명령적, 특인대 형성적, 확수공통, 중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아시겠죠? 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들어와서요. 명령적 행정행위 중에 첫 번째는 하명입니다. 그죠? 하허면 특인대 학수공통 중에서 하명. 그죠?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자, 하명은 내 명을 따르라 라고 해서 그냥 명령하는 겁니다. 별다른 게 없어요. 행정청이 자기 부자기, 자기는 뭐뭐 해라, 부자기는 뭐뭐 하지 마라, 수인은 받아들여라, 급부는 돈 내놔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무를 명령하는 행위가 바로 하명이다. 성질은 부담적 행정행위로서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상대방한테 약간 침입적이죠. 그럴 때는 기속행위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기속행위 때문에 법령을 그대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령의 근거를 요구한다라는 게 여기 나와 있고요. 대상은 법률행위든지 사실행위든지 상관없이 명령이 다 가능하다라고 해서 법률행위는 영업양도 하지 마세요. 무기매매하지 마세요. 이게 법률행위라면 사실행위는 말 그대로 사실과 관련된 통행하지 마세요. 또 위법 건축물을 철거하세요. 이런 게 바로 사실행위인데 시험에서 법률행위냐 사실행위냐 구분하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명령의 상대방은 특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딱 특정해가지고 뭐뭐 하지 마세요. 또는 불특정 다수인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우리 어제 배웠던 것 중에 도로의 통행금지 같은 거, 어떤 도로를 만들어 놓고 통행을 금지한다. 그럼 특정인에게만 하는 건 아니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일반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해가지고 일반 다수에게 그 자체로서 처분성이 있다. 그게 바로 일반 처분이라고 했었죠. 일반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고 간혹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기억은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자, 명령의 효과는 그 내용에 따라서 개인에게 공법상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된다? 강제 집행이나 행정벌이 대상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의무이행 확보수단 단원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울 거고 지금 그렇게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따라야 된다. 그걸 위반하게 되면은 강제 집행을 당하거나 행정벌을 받는다. 이 정도만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이러한 하명에 위반한 법률 행위도 사법적으로는 유효하다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무기 매매를 금지했는데 이런 하명을 위반해서 개인들 간에 무기 매매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사법적 법률 행위, 매매한 행위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무기 팔지 마세요라고 해서 무기를 판 행위 자체는 여기서 말하는 하명을 위반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처분 대상이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한테 무기를 판 그 사람들 간의 개인적인 매매 행위, 사법적인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예를 들면 그대로 유지가 안 된다면 팔면 안 되는데 팔았기 때문에 그 파는 게 무효다. 그러면 그 사람이 총 가져간 거 다시 돌려줘야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사법적으로는 돈 주고 사고 팔고가 유효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고 판 거는 유효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런 하명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 권리구제는 어떻게 받는다? 하명에 의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청구나 행정쟁송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제 허가가 나왔습니다. 허가 파트가 이제 하허면 중에서도 방금 하명은 그나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할 게 있었죠. 근데 허가는 정말 많습니다. 근데 면제는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한 이 정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부할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허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가의 의의, 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이 의미를 물어보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허가와 특허를 많이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따가 허가 뒤에 맨 마지막에 허가랑 비슷한 애가 또 다 나와요. 그거를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개념적으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졸리신 분들 정신 차리세요. 자, 원래는 자유로운 행위였어요. 어떤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원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놔두면 행정목적적으로 너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반적, 예방적, 잠정적으로 하지 말라고 해놓은 행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밑에 건축허가 같은 거. 건축허가 건축하는 거죠. 집을 짓는 겁니다. 누구나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내가 건축 자재를 사가지고 집을 짓는다는데 그거를 굳이 막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원래 자유로운 행위였어요. 근데 누구나 어디든지 다 건축을 하게끔 제한 없이 놔둬버리면 도로에다가도 건축을 해버리고 또 자연 녹지인 데다가도 해버리고 남의 땅에다가도 해버리고 우리가
국립공원에다가도 집을 지어버리고 난리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단은 건축하지 마세요라고 금지를 해놓고 일정한 요건에 맞춰서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그때는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허가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축 허가는 수허가자에 대한 어떤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새로운 권리나 내용을 없던 거를 부과해 주는 것을 특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특허. 없던 권리를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없던 권리가 아니라 원래 가질 수 있었던 권리를 행정적 목적에 따라 못하게 해놨다가 일정한 요건이 맞으면 그걸 해제시켜 줌으로써 원래의 자유를 돌려주는 게 바로 허가다. 아시겠죠? 허가 의미 아시겠죠? 원래는 다 할 수 있는데 행정 목적을 위해서 못하게 해놨다가 일정 요건 갖춰주면 자유를 되돌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실무상 이게 이제 허가, 면허, 특허 이런 게 좀 복잡하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실무상 면허, 특허, 인가, 승인 뭐 이런 이름으로 다양하게 쓰이는 행정행위들이 있는데 그 이름 따라 무조건 법적 성질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특허, 인가, 승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법적인 성질을 따져봤을 때는 허가인 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게 이런 단원들의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 누구나 할 수 있죠.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제 원시적인 사회로 돌아갔다 생각하시고 원시적인 사회에 자동차가 있을 수 없겠지만 어찌됐건 원시적인 사회에 자동차가 있다고 볼게요. 나무로 막 만든 고인돌 시대 같은 데서 자동차를 만들어 왔어요, 부족이. 그러면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회에 돌아와서 생각했을 때 누구나 자동차를 다 운전할 수 있다. 초등학생도 하고 면허 없는 사람도 하고 치매 걸린 할머니도 하고 그랬을 때 행정적으로 우리 사회가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목적으로 일단 운전 못해요 라고 막아놓고 일정한 경우는 여기서 어떤 거겠어요? 운전면허 시험을 합격한 사람만이 합격해봐, 합격증 가져와봐. 그런 사람은 운전할 수 있는 원래의 행위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운전하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허가다. 이름은 면허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허가입니다. 그리고 영업 허가, 그렇죠? 그리고 주류 판매업, 술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술을 팔게 해줘버리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특정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술을 팔 수 있게 면허를 내준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적인 성질은 허가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허가는 대인적 허가와 대물적 허가가 있고 우리 어제 배운 것처럼 대인적 행정행위 또 대물적 행정행위랑 개념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 면허, 의사 선생님한테 면허 주는 것도 허가입니다. 원래는 사람을 치료하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자유로운 행위죠. 근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칼 들고 수술하게 해줘버리면 사회적으로 난리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 면허 시험을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못하게 해놓고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의사활동 하세요 라고 해주는 거예요. 의사면허, 또 운전면허, 한의사면허 마찬가지고요. 여기 유가보조금 반환 명령을 여러분 삭제하십시오. 이거는 여기에 들어갈 게 아닌데 우리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정오표 때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대물적인 허가는 이제 여기는 대인적인 사람한테 그 능력이 맞춰져 있다면 대물적인 어떤 물건에 맞춰져 있는 거죠. 조건이 객관적 시설, 설비 등을 요한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내줄 때에도 사람이 아니라 건축, 그 땅, 그 건물 거기에 맞춰져서 요건을 갖춰오면은 집 지을 수 있는 원래의 자유로운 행위를 지금 금지해놨지만 해주겠다. 그게 바로 건축허가 아니겠습니까? 뭐 차량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석유 판매업도 사실 누구나 석유를 가지고 팔 수 있겠죠. 근데 아까 말한 그런 논리로 석유 판매업에 허가를 내주는 게 바로 허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올해 국가직과 지방직에 다 나왔던 문제가 이겁니다. 대물적 허가인 건축허가의 경우에 행정청으로서는 그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굳이 제대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 건축 허가는 여기 대물적 허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그 사람의 재력 또 그 사람이 나랑 아는 사람인지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단순히 형식적 심사만 한다. 심사를 하긴 해야 됩니다. 왜냐? 그 땅에 건물을 지으려고 했을 때는 그 땅 주인이 돼야겠죠. 땅 주인이 아닌데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뭐 둘 사이에 땅 주인과 건축허가 신청한 사람 사이에 무슨 계약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형식적인 심사만 한다라는 게 시험에 올해 2번이나 나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혼합적 허가도 있습니다. 개인적 능력이나 객관적 시설 모두 다 포함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 그 내용이 여기에 허가로 한정돼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개념만 여러분들이 잡고 가시면 되고요. 자, 허가의 형식은요. 행정행위의 방식으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 관련 근거 규정에 의해서 행정청이 어떤 허가를 내줘야 돼요. 그 근거 규정 자체만으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법규의 형태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고요. 상대방은 특정인인 경우가 거의 일반적이죠. 건축회계를 신청하는 사람, 의사 면허 시험을 본 사람, 특정인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불특정 다수 대상도 허가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아까 통행금지를 해제하는 거는 딱 몇 명에게만 통행금지를 해제해 주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통행금지를 해제해 주게 되면 특정인이 아니죠. 불특정 다수죠. 그런 경우도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대상은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 역시 둘 다 모두 가능하다라는 개념 기억하시고요. 앞에 하명이랑 똑같습니다. 자, 허가의 기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중요 논점 중에 하나인데요. 허가를 할 때 우리가 28쪽에서 처분시법주의와 행위시법주의 그리고 이제 장애에 관련된 내용들 공부했던 기억이 좀 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허가 신청을 먼저 했을 때 1월 1일 기준으로 이거 건축허가 신청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 공무원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될 의무 기간이 만약에 1개월이라고 봅시다. 근데 일을 해줘서 1월 2일 날 바로 해줬으면 상관없었을 텐데 1월 한 10일 정도에 갑자기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1월 1일에 신청한 사람이 그 신청 요건이랑 1월 10일에 바뀐 요건이랑 서로 달라서 이제는 1월 1일 기준으로는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는데 이제 기준으로 못 해주게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떤 기준으로 처분을 해야 되냐? 이게 바로 이제 허가의 기준 논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1월 1일에 신청했지만 1월 30일에 답변을 할 의무가 있고 그때 전에까지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한 1월 20일 정도에 답변을 하게 생겼는데 1월 15일에 법령이 바뀌어서 이제는 안 된다. 그러면 처분시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바뀌었을 때가 처분시죠.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다. 이게 바로 통설과 판례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밑에 먼저 볼게요. 그 허가 관청이 1월 1일 날 신청을 했는데 일도 없이 충분히 1월 10일 정도에는 허가를 내줄 수 있었어요. 누가 봐도. 근데 관련 공무원이 저 사람 별로 너무 좀 진상이고 말도 밉게 하고 와가지고 반말 칙칙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안 해주고 끌고 끌다가 1월 30일 날 한다. 이런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공무원이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췄을 때 그 사이에 허가 기준이 변경됐을 때는 예외적으로 신청시 기준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겠죠? 좀 특별한 사정이 있죠. 공무원이 뭔가 잘못했잖아요. 그런 거 기억하시고요. 자, 허가 신청 후에 허가 기준이 변경됐더라도 당연히 처분시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원칙이고 이게 예외다라는 것만 잡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허가의 효과는요. 아까 일단 금지해 놓은 걸 다시 할 수 있게 돌려준다 했죠. 그게 바로 상대적 금지의 해제, 금지의 해제라고 표현하는데 그 앞에 상대적인 이름이 왜 붙냐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예를 먼저 볼게요. 만약에 어떤 공무원이 공무를 하면서 음식점 영업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그 공무원이 허가를 2개를 받아야 돼요. 하나는 당연히 음식점을 내려면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공무원은 원래 여기 나와 있듯이 돈을 버는 업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영리 업무 금지죠. 근데 갑자기 음식점을 내겠다. 그러면 이것도 따로 허가를 받아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2개의 허가가 필요한데요. 하나의 허가만 신청해서 받았다. 예를 들면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다. 그럼 음식점을 개설할 수 있는 거는 오케이. 근데 공무원이네? 근데 그 공무원은 아니 음식점 영업 허가를 제가 신청했고 제 인적 사항도 있는데 이 음식점 영업 허가를 내줬으면 제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다 같이 그냥 다 오케이 해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허가는 상대적인 금지지 절대적인 금지가 아니다. 절대적 금지라면 하나 오케이면 전부 다 오케이. 상대적인 금지면 뭔가 오케이 해준 것만 오케이 이런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금지까지 해제해주는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무원으로서 뭔가 요즘 부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업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른 것도 영리사업을 하겠다. 그럴 때는 원래 하고자 하는 허가 하나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영리 업무 금지를 해제하는 허가까지도 받아야지 가능하다. 그 내용이 바로 이거다라고 한번 생각해 놓으시면은 특별히 어렵지 않게 다 기억할 수 있고요. 또 도로법상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도로법상 허가가 있고 어찌됐건 건축을 하려고 하면 건축법상 허가까지도 다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별도로 각각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나만 받는다고 관련 법에 의해 필요한 허가까지 다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없이 뭔가를 했다.
그러면은 위반 시 행정상 강제 집행이나 행정벌,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죠. 나중에 배울 의무이행 강제수단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하지만 허가에 위반한 법률행위도 사법적으로는 유효하다라고 해서 아까 우리 명령에서 배웠던 거랑 동일한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식점 영업 허가만 받고 음식점을 내기 위해서 건물주랑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관련 그 공무원이. 그랬을 때 국가공무법상 영리 업무 금지를 해제하는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 음식점을 영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허가사항을 위반했죠. 하지만 그 공무원이 건물주랑 맺은 개인적인 임대차 계약의 효력까지 없어져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법상 본인들끼리 맺은 거는 일단 유효합니다. 왜냐? 건물주가 만약에 이게 같이 다 해제가 돼버리거나 효력이 없다고 해버리면 건물주 입장에서 되게 억울하겠죠. 건물주는 이 사람이 공무원인지, 공무원으로서 영리허가 금지 허가를 받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따져볼 의무는 없거든요.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이 찾아와서 나한테 상가 건물을 빌려달래. 그래서 돈 주고 빌려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까지는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사법적으로는 유효하다. 이렇게 판례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허가의 법적 성질은 뭐냐? 이게 기속행위로 봐야 되냐? 아니면 재량행위로 봐야 되냐? 이제 나중에 특허랑 헷갈리는 게 이겁니다. 일단 그 사자성어처럼 외울 게 허기특재, 허기특재. 일단 원칙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허가는 원칙상 기속행위고요. 특재, 특허는 재량행위입니다. 일단 이거 머릿속에 한번 기억하시면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자, 허가는 아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원래는 자유로운 건데 행정 목적에 의해서 막아놓은 거를 다시 일정 요건이 맞으면 되돌려주기 때문에 그 요건만 맞춰오면 당연히 되돌려줘야겠죠, 자유를. 그렇기 때문에 기속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특허는 좀 달라요. 특허는 그때가 설명드릴게요. 헷갈리니까. 자, 그래서 허가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먼저 의하되, 물론 이제 허가 중에서도 개별법상 이럴 때는 재량으로 해줄 수 있다 이런 게 있으면 그게 우선으로 적용되되, 그런 내용이 없다면 일단 원칙상 기속행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권이 독자적으로 허가 요건을 원래 있는 거 말고 또 가져와라, 이 요건도 충족해와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기속행위는 법령에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여기 있고요. 대표적인 예가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도 그 허가 관련 규정에 나와 있는 요건만 충족해 오면 그거는 무조건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줘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류 판매와 면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허가임에도 불구하고 재량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통 그 환경과 관련된 애들이 여기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럴 때는요, 허가이지만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해당 공무원이 판단한다면 재량적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결국에는 이제 재량행위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산림, 형질, 변경 허가와 같이 어떤 그 땅, 근데 이제 산림 있죠? 그 산림의 형질이 정해져 있는데 그 형질을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바꾸는 걸 변경을 신청했을 때 그거를 허가해 주는 거는 원래는 말 그대로 법적인 허가입니다. 근데 원래는 기속행위의 성질을 가져야겠지만 이때는 예외다, 재량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산림, 형질, 변경 허가와 같이 특성상 재량행위성이 인정되는 허가의 경우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이제 재량행위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규의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공무원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서는 이제 산림, 형질, 변경 허가가 재량이냐 기속이냐만 구분하면 되게끔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사설, 법인 묘지의 설치 허가도 허가지만 재량이고요. 임목, 굴채 허가 역시도 허가지만 재량이다. 임목, 굴채 허가는 나무를 채집하거나 광물을 캐거나 이런 걸 바로 임목, 굴채 허가라고 표현합니다. 이름이 좀 명칭이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나무, 임목, 굴채, 채굴 이런 거죠. 그걸 허가하는 것도 허가지만 재량행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금 봤던 내용 좀 연속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건축허가가 시험에 좀 자주 나오기도 하고 실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건축허가 역시도 허가기 때문에 원칙상 기속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근데 예외적으로요. 건축법 11조 사항에 의해서 위락시설이나 숙박용 모텔 같은데 숙박시설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재량행위로 보는 겁니다. 왜냐? 이런 데는 중대한 공익상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특히 위락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용어가 또 어려운데 유흥주점 같은 데가 위락시설입니다. 또 나이트클럽, 그죠? 위락의 뜻은 좀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는데요. 위로와 안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트클럽 가서 춤을 추면 위로가 되고 안락한 삶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그러한 위락시설 또는 모텔 시설, 이거는 약간 그 공인이 공공적으로 누구나 가서 또 대량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일반적인 그 단순 개인 집의 건축 허가와는 좀 다른 느낌으로 공익을 따져봐가지고 재량적으로 이런 거는 좀 공익적 목적이 어긋나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 한도 내에서 재량행위가 돼서 이러한 데에 있어서는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한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 허가가 있을 때 단순 건축 허가가 아니라 이 건축 허가를 해주면 토지의 형질도 같이 바꿔주는 그러한 특이한 건축 허가 같은 경우는 일단 기속행위인 허가 플러스 재량행위인 허가가 같이 중첩이 돼 있다라고 해서 토지 형질 변경은 약간 재량적이고요. 일반적인 건축 허가는 기속이죠. 그래서 두 개가 다 플러스 돼 있죠. 그럴 때에도 그 한도 내에서는 재량행위로 본다라고 해서 재량과 기속이 섞여 있을 때에도 그 한도만큼은 재량행위로 봐야 된다.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포인트는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 기속 재량이 섞여 있고 그 재량만큼은 재량행위로 풀어나가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허가에 유효기간이 부과돼 있을 때는 그 기간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런 논점이 또 하나 있을 수가 있어요. 허가를 평생 주는 건 아니겠죠. 물론 평생 주는 허가도 있습니다. 의사면허, 변호사면허 이런 거는 이제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음식점 영업 허가라든가 이런 거는 딱 언제까지만 허가를 주고 필요하면 또 연장해서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두 가지 성질로 나뉩니다. 어떤 사업의 성질상 그 허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허가 기간이 좀 짧은 것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허가가 있고요. 유효기간 연장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도 않는 그런 허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두 개를 나눠서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사업의 성질상 뭔가 좀 짧은 허가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럴 때는 허가 자체의 존속 기간, 그 허가 기간을 허가 자체의 존속 기간으로 보지 않고요. 허가 조건의 존속 기간으로 봅니다. 즉, 허가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맞췄기 때문에 허가를 줬다면 그 조건만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 허가는 계속 연장이 되게끔 해줘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사업의 성질상 부당히 짧아 보일 경우에는 허가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닌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갱신기간이라는 뜻으로 의미를 해가지고 존속기간 내에, 그죠? 만약에 뭐 1년짜리 허가였다. 그러면 아직 1년이 지나가지 않은 존속기간 내에 적법하게 갱신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럼 그대로 오케이입니다. 왜냐? 허가 조건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허가 존속기간 내에 적법한 갱신 신청했다. 그럼 무조건 오케이가 돼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갱신해줄지 말지 가부는 해줄까 말까입니다. 갱신 가부의 결정 자체를 안 해줘요. 근데 그 안 해주는 사이에 내 허가 기간이 지나가 버렸다. 그럼 약간 좀 억울할 수 있겠죠? 그건 만약 허가가 안 해준 걸로 결정 나는 것도 아닌데 그랬을 때는 허가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 허가 조건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단 이 경우라도 그 허가 기간이 연장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존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갱신 신청하라고 했죠. 그 내용 이거예요. 종기 1년이라면 1년의 끝날이 도과하기 전에 기간의 연장에 대한 갱신 신청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러한 연장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기간이 만료했다면 그 기존의 허가는 효력이 당연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허가 조건은 계속 있다고 하더라도 조건의 그 존속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갱신 신청은 반드시 허가가 없어지기 전에 해야지, 허가가 이미 갱신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유효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지나가 버렸다. 근데 내가 허가 조건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유효한 기간 안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밑에 허가에 붙은 당초의 기한이 상당 기간 연장이 됐어요. 1년인데 한 5년, 10년으로 연장을 해줬다거나 또 갱신이 쭉쭉 돼가지고 그게 벌써 최초의 허가일로부터 5년, 10년이 됐다. 그렇게 됐을 때는 더 이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가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그 담당 공무원이 허가 여부의 재량권을 가진 행정청이 더 이상 기간 연장을 안 해줘도 그거는 적법한 행정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밑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 있는 부당하게 짧은 경우라는 한정,
포인트, 그리고 허가 자체가 아니라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이라는 거 포인트, 그리고 갱신할 때는 그 기간 내에 해야 되고 갱신 기간 내에 적법하게 신청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허가의 효력은 계속 유지가 된다. 포인트. 그래서 갱신되고 유효가 연장돼가지고 상당 기간 연장이 이미 됐다면 그럴 때는 이미 필요한 만큼 연장이 됐다고 봐서 관련 공무원이 이런 것 저런 거 다 따져가지고 재량적으로 더 이상 기간 연장 안 해줘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만 암기하시면 이 부분은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유효기간 연장 제도가 아예 없어요. 갱신 언제 이후로 하세요. 이런 게 없어요. 그럴 때는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으로 봅니다. 그게 만약에 3년이다. 그럼 3년이 지나면 그냥 끝이에요. 뭔가 갱신하고 말고 할 만한 그런 허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이쪽인데요.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그 허가나 신고의 효력이 당연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기존 게 갱신되고 연기된 게 아니라 새로운 허가를 받은 게 된 거예요. 그럼 그날부터 또 새로운 허가를 새롭게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다음에 배우겠지만 기존의 걸 갱신해서 쭉 이어가다 보면요. 그 기존에 뭔가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잘못한 게 계속 연장되다 보면은 2번 잘못하고 3번 잘못하면 가중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갱신 내용의 허가가 아니라 그냥 한 번 하고 허가를 받고 유효기간 연장 제도는 없어요. 그러면은 3년이면 3년, 그 뒤에 이제 3년 됐을 때쯤에 다시 신청을 해서 다시 받아요. 그러면 기존 게 연장된 게 아니라 새로운 걸 했죠. 그럼 그 전에 3년 동안 뭔가 잘못한 행위가 있고 그 뒤에 새롭게 받은 후에 잘못한 행위가 있을 때 이럴 때는 그 2개의 잘못된 행위가 가중처벌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기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따로 목차를 잡아서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허가의 갱신, 방금 봤던 그 앞에 허가의 유효기간이 좀 사업 성질상에 비해서 좀 짧은 경우, 그게 바로 갱신이라 했잖아요. 그 내용 좀 자세히 보는 거예요. 종전의 허가의 효력을 연장시키는 것으로서 이때는 별도의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죠? 우리가 뒤에 잘 구분하세요.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라 계속 연기되는 거고요. 요거는 새로운 거라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 앞에 걸 배우는 거예요. 자, 기간 도래 전에 이루어진 갱신허가 신청은 신규 허가가 아니라 종전 허가의 효력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장래에 향해서 지속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우리가 방금 배웠던 내용을 딱 적어놨고요. 예를 들면 기억부터 볼게요. 유료 직업 소개 사업 허가 갱신 후라도 갱신 전에 위법 사실이 있다면 그 법 위반 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왜냐? 계속 연장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최초 허가 시부터 지금까지 그냥 하나의 허가라고 보는 겁니다. 갱신됐기 때문에. 아시겠죠? 새로운 허가가 아니었어요. 자, 니은 건설업 면허의 갱신은 기존 면허의 효력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장래에 향해서 지속하는 데 그친다라고 해서 유료 직업 소개 사업 건설업 면허 이거는 그 뒤에 받는 게 뭐다? 새로운 게 아니라 갱신이다라는 거 포인트 잡으시고요. 자, 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갱신 허가 신청은 어떻게 되냐? 자, 갱신 허가 신청은 기한의 도래 전에 아까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죠? 그 전에 안 했으면 문제가 되냐? 뭐 어떻게 된다? 그 도래 후에는 갱신 신청이 일단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에 따라서 기간 도래 후에 갱신 신청을 했고 그 갱신 신청에 따른 허가는 기존 거를 이어오는 게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행위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앞에서 배운 내용이 거의 반복되고 있고요. 허가 요건의 충족 여부를 새롭게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 갱신은 그 기존의 사업을 계속 해왔는지 요건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요것만 보고 그냥 갱신은 무조건 해주거든요. 근데 갱신 기간이 도과돼가지고 갱신 신청을 했다. 겉으로 봤을 때 갱신 신청이지만 이건 새로운 허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요건 충족 여부를 새롭게 다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기 있고요. 자, 연장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기한이 도래되면 앞에서 배운 거죠. 허가 요건은 당연히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또 이제 허가 안에서도 또 중요한 파트기도 하고요. 올해 지방직에서도 시험에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가 등 영업 양도와 제재 사유의 승계. 다른 말로는 영업 지위 승계 신고와 제재 사유의 승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허가를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가 이제 내가 그 사업을 좀 오래 해가지고 이제 그만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 허가 받은 사업체를 팔 수가 있겠죠. 그럴 때 바로 그 새로 산 사람이 영업을 내가 지위를 새로 승계했다 해가지고 따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허가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게 대인적인 건 뭐 대물적인 건 대인적인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의사 선생님이 다른 사람한테 그 의사 면허를 팔 수는 없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대물적인 거, 예를 들면 주유소 같은 거, 주유소는 허가를 받아서 오픈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주유소를 원래 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그러면 행정청 입장에서는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주인은 그 허가받은 사업에 있어서 내가 새 주인이다라고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논점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인정 여부. 대인적 허가는 그 효과가 일신 전속적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없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대물적 허가는 따로 법적인 근거 없이도 서로 사고팔고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유흥주점 영업 허가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게 바로 이거는 이제 혼합적 허가라 그래가지고 유흥주점 영업 허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약간 보면 대물적처럼 보이죠? 우리 어제 총기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유흥주점도 아무나 낼 수는 없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정가도 봐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사람적인 요건을 봐가지고 이 사람이 유흥주점을 내도 되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혼합적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유흥주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드 나가면 이 유흥주점이랑 마찰 생기는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 유흥주점은 불법을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중간에 허가도 취소 많이 당하고요. 또 화재도 자주 납니다. 그렇게 되면 소방청과 또 구청이 출발해가지고 경찰청까지 출동해가지고 서로 업무상 복잡한 일이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소송 중에서도 이 유흥주점 관련된 소송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나중에 관련 부서로 관련 공무원이 잘 안 가시려고 한다, 안 가려고 한다. 뭐 그런 내용을 좀 많이 들었어요. 공무원분들한테. 어찌됐건 이런 거는 혼합적 허가이기 때문에 법령의 규정이 있거나 따로 행정청이 승인을 해줘야지만 개인 간의 양도가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대인 대물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판례. 이 판례가 뭐냐면 이 영업자 지위 승계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 이제 넘어간 겁니다. 이 부분이. 자, 판례는 대물적 허가의 대상이 되는 영업양도의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봅니다. 우리 수리를 요하는 신고 잘 기억하시고요. 처분청은 양도인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자, 우리 수리를 요하는 신고, 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앞에서 배웠던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영업 양도 허가랑 거기 그때도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단원이 다음 단원들이랑 연결이 된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양도인한테 사전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단원에서는 행정절차법을 배우는데요. 다음 단원인가요? 하여튼 뭐 그 행정절차법 단원에서 행정처분의 사전 통리, 사전 절차를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또 중요 파트로 나옵니다. 근데 보통은 침익적 처분을 내릴 때 앞으로 제가 이런 침익적 처분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전 통지를 하게 해주거든요. 또 의견 청취 절차. 그러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과정에서 누구한테 먼저 사전적으로 알려줘야 되냐, 이런 처분을 하겠다고.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 상식적으로 양수인이 보통 와가지고 제가 새로운 주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신고한다 했죠. 그러면 행정관청은 양도인의 기존에 받았던 허가를 없애버리고 양수인에게 그 허가를 이전해 주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는 수익적이고 누구한테는 침익적이에요? 팔았던 사람한테는 침익적이죠. 왜냐? 원래 가지고 있던 허가가 없어지니까. 근데 반대로 새로 산 사람은 수익적이죠. 이제 허가가 있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서는 어떤 처분을 내릴 때 그 처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침익적인 이익을 받을 사람에게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절차를 반드시 줘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죠. 그럴 때 그런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서 이러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처분을 내려줄 때, 승인을 내려줄 때 누구한테 사전 통지해줘야 된다? 양도인에게. 왜냐? 양도인은 침익적인 처분이 되니까. 물론 본인이 팔았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가 없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어찌됐건 논리적으로는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이 침익적 처분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행정청은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승인을 해줄 때, 그런 처분을 할 때는 양도인한테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절차를 반드시 줘야 된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양수인이 아니고 양도인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판례 몇 개 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7조 2항에 의해서 LPG 충전소 있죠? LPG 충전소를 사고 팔고 하면서 이제 새로 산 사람이 그 지위자 승계 신고를 하게 되면은 사업 양수에 의한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요. 그 행정처분은 누구한테? 양도인한테 불리한 처분이기 때문에 양도인한테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해줘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판례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 제한을
권익을 제한한 처분이기 때문에 그 처분에 대해서 직접 상대가 되는 자가 누구다? 그 양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의 양업자, 판 사람에게 그 위 규정 소정의 행정 절차, 사전 통지, 의견 제출 이런 거를 실시해줘야 된다는 내용이 쭉쭉 나오고 있고요. 저 유원시설업 관련에 있어서 유원시설업은 여러분 그 놀이공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놀이공원 또는 체육시설업자가 지위승계 신고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양도인에게 종전 사업자에게 행정 절차를 실시해야 된다. 이 내용이 쭉쭉 나오고 있고 전부 다 논리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관련해서 방금처럼 단순히 둘이 팔고 사고 하면서 신고하고 그 신고에 대한 수리를 해주면서 처분을 내리면서 양도인한테 관련 행정절차법상 어떤 그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 거 이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 뒤에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요 논점인데요. 요 논점은 뭐냐? 양도인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아무런 위반 행위도 없이 양수인에게 이 물건을 팔면 되는데 양도인이 뭔가를 잘못한 시점에서 우연히 안 걸렸다가 그 사업체를 팔았어요. 근데 나중에 관련 공무원이 그 양도인이 잘못했던 불법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때 처분을 내려야겠죠. 근데 이미 주인은 바뀌었네요. 자, 그랬을 때 이미 바뀐 주인에게 그 예전에 주인이 잘못한 걸 가지고 제재 사유를 그대로 처분을 내릴 수 있냐, 제재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냐, 그게 바로 이 논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모든 처분은 다 새로운 양수인에게 이전이 된다라는 걸 일단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올해 지방지에서 나왔던 판례는 제가 한 가지 추가를 해드릴 건데요. 정오표 때도 추가는 해드리긴 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말로만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그 판례를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PPT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그 판례를 가져올까 하다가 오늘 진도를 오늘 찍어서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PPT로 가져오겠다.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무조건 누구한테 간다? 양수인에게 제재 사유가 그대로 간다. 또 제재 사유의 효과도 그대로 넘어간다. 그건 이따가 또 배울 겁니다. 자, 첫 번째, 학설은 승계 긍정설, 부정설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판례입니다. 판례는 승계 긍정설에 따라서 대물적 허가의 경우, 대인적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인적은 서로 팔고 안 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물적 허가의 경우 법령상의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제재 사유가 승계된다는 그런 규정이 따로 없더라도 양도인의 위법 사유를 들어서 양수인에게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석유 판매업 관련돼 있어서도 주유소를 사고 팔고 했는데 예전에 주인이 팔기 전에 본인이 유사 석유를 팔아서 잘못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새로운 주인이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예전 일이지만 지금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증거도 확보했어요. 그랬을 때는 새로운 사람이 과거에 전 주인이 한 잘못 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이라든가 또 영업허가가 취소된다거나 그런 게 다 승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건 내 시험에 안 나오지만 그럼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 거는 따로 두 사람이 있어. 양도인에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공중위생 영업에 있어서 그 영업을 정지할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영업이 양도 양수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이 당연히 된다. 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택시 운송 사업의 양도에서도 택시 회사를 판다거나 아니면 개인 택시 면허를 다른 사람한테 판다거나 이런 게 있어서도 그에 대한 인가가 있은 후에 그 양도 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 사업 면허 취소 사유를 들어서 그 새로운 양수인의 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개인 택시, 또 버스 이런 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특허입니다. 특허. 재량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허가를 배우고 있는 거에서는 100% 일치하진 않지만 제가 이때 왜 넣어놨냐? 결국에는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가 다 이어진다라는 거를 허가든 특허든 다 이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참고하십시오. 자, 그리고 역시나 밑에 내려와서 불법 증차라는 거는 우리가 그 화물차에 있어서 화물차가 원래 그 몇 톤 이렇게 되면서 그 톤수마다 딱 그 정해진 길이가 있습니다. 근데 불법적으로 증차를 해가지고 차의 길이를 늘려가지고 짐을 더 많이 싣게 하는 그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그런 불법 증차 행위를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하더라도 양수인이 이거 불법 증차된지 몰랐는데요. 실제 몰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양수인은 불법 증차 차량이라는 물적 자산과 그에 대한 운송사업자로서 책임까지 다 포괄적으로 다 연결이 돼서 양수인도 처벌이 대상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랑 비교할 게
회사 분할이 있어요. 분할. 이게 서로 사고 팔고 양도 양수가 아니라 원래 있던 회사가 이제 쪼개져 가지고 분할이 돼서 예를 들면 하나의 회사였는데 ABC 회사로 분할이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ABC라는 회사가 새롭게 생긴 거죠. 분할이 돼가지고. 자, 그럴 때는 좀 예외적입니다. 회사 분할 시 분할 전 회사에 대한 제재 사유는 분할 전 회사가 뭔가 잘못한 게 있었나 봐요. 근데 나중에 분할되고 나서 그게 문제가 됐겠죠. 그럴 때는 신설 회사에 대해서는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분할 전 위법 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새로운 회사한테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개인 간에 뭔가 사고팔고는 다 되지만 회사가 분할이 됐다. 그럴 때는 제재 사유가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제가 이제 구두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 올해 지방직 시험에서 영업 제재 사유 승계 신고 중에 하나가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 작년 책에는 관련 판례는 있긴 있어요. 근데 논점이 뭐냐면 영업 양도 양수의 승계 신고와 또 승인 자체도 아직 안 난 상태에서 개인들끼리는 서로 거래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양도인이 양수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직 제가 신고도 아직 안 했고 아직 행정청에서 수리도 아직 안 해줬는데 제가 허가할 테니까 일단 사업 시작하세요 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끼리는 양도 양수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양수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또 불법 행위를 저지릅니다. 자, 그랬을 때 양도 양수 결론적으로 양도 양수 승계 신고나 수리가 안 된 상태예요. 자, 그러면 그 새로운 양수인이 잘못 위반한 행위에 행정처분의 효과는 양도인한테 갈까요? 양수인한테 갈까요? 그냥 대충 봤을 때는 아니, 다 양수인한테 가니까 양수인한테 가겠지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양수인한테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행정청 입장에서 지금 영업양도 신고가 안 됐죠? 수리도 안 됐죠? 그럼 당연히 행정청 입장에서 관련 공문이나 공적인 서류를 봤을 때 누구 사업체로 돼 있어요? 양도인 사업체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인에게 그 행정적 처분의 효과가 가는 겁니다. 너무 쉽죠? 그죠? 이게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다 영업양수 양도가 본인들끼리도 됐고 공적으로도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수인한테 다 넘어오는 겁니다. 하지만 올해 지방직 시험에서 나온 거는 그 개인들끼리만 영업 양도와 양수가 현실적으로 됐고 실질적으로 행정행위인 영업양도 양수 지위승계 신고도 안 했고 그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당연히 수리도 안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비록 양수인이 뭔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법적 책임은 양수인한테 허락했죠. 영업하라고 양도인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판례 하나 가져올 건데 그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만 하나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입니다. 아까는 제재처분 사유가 승계됐다면 효과도 마찬가지 다 승계가 된다. 이미 영업정지된 주유소를 영업정지된 채로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그럼 주인이 바뀌면 기존의 영업정지가 아예 없어집니까? 중간에 6개월짜리 영업정지를 받아서 3개월 됐을 때 팔았다. 그러면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3개월 지나고 나서 영업정지가 풀릴까요?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가 이겁니다. 그 새로 산 사람은 영업정지 3개월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3개월 이후부터 새롭게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봐야겠죠. 그걸 속이고 팔면 사기가 되고 그럴 때는 개인들끼리 사기로 고소를 하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판례는 앞에 나온 판례랑 유사한 판례인데요. 관련성이 좀 있기도 하고 또 앞에 우리가 그 영업 면적장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요거랑 그 키워드는 똑같은데 판례는 달라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뒤에 넣어놨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제재 처분, 효과, 사유 전부 다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이거는 어떤 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영업 양도 양수 지위 승계 신고가 있고 그거를 수리했을 때 아시겠죠? 잘 구분하시고요. 자, 이번에 제가 이제 아까 그 허가 중에서 허가긴 허가인데 좀 구분해야 될 허가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예외적 허가입니다. 그냥 허가가 아니라 예외적 허가. 다른 말로 승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승인. 그죠? 좀 용어 이런 거는 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익숙하게 그 속으로 좀 반복하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하허면 특인대 중에서 허가를 공부하고 있는데 예외적 허가, 다른 말로 승인이라는 거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개념적으로만 잘 이해하면 돼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일반적인 허가는 원래 할 수 있던 자유로운 행위를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못하게 해놨다가 일정한 요건이 되면 허가해 주는 거죠. 다시 자유를 돌려주라는 걸 했죠. 근데 이런 예외적 허가 승인은요, 원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유해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죠?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유로운 행위를 금지해 놓은 게 아니라 원래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금지해 놓은 거를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예외적 허가입니다. 출발점이 다르죠?
하나는 원래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건 원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구분하시고요. 자, 금지를 해제한다는 점에서 허가와 공통점은 있긴 있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반적인 허가는 기속행위로서 대표적인 예가 일반적 주택 지역 내에서 건축 허가를 내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 지역 내에서, 그죠? 이 땅 자체 성질이 주거 지역이에요. 그럼 당연히 집을 지을 수 있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행정 목적으로 해서 막아놨다가 그 건축 허가에 대한 요건을 가져오면 풀어줬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일단 여기는 개발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즉 집을 지으면 안 돼요. 그렇죠? 원래는 안 돼요. 사회적으로 막아놨어요. 원래 안 되게 해놨어요. 그게 바로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취지죠. 그 제반이 아니라 발음이 왜 이렇게 꼬이죠?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갑자기 그 땅에다 건축을 짓겠다, 건축을 하겠다. 이거는 일반적인 건축 허가와 다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승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외적 허가는 억제적 금지를 해제하는 거다. 그래서 저쪽은 원칙적으로 아까 배웠던 것처럼 다시 자유를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관련 규정만 따져가지고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기속행위라면, 이쪽은 원래는 하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오케이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재량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속이냐 재량, 이게 다르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아시겠죠? 공익을 따져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 원래 출발점이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재량행위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역시나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용도 변경 허가. 원래 그냥 용도 변경 허가는 기속행위로서 허가였거든요. 근데 개발 제한 구역은 무조건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도 변경도 원래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예외적 허가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유흥주점 허가는 상가 지역 내에서 유흥주점을 내겠다. 이거는 일반적인 허가입니다. 왜냐? 상가 지역에서 유흥주점을 하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서는 학교 근처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갑자기 유흥주점을 하겠다. 원래 안 되는 거죠. 왜냐? 학교 근처에서 유흥주점을 연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막아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예외적 허가, 승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도박, 카지노, 또 자연공원 내에 단란주점 허가, 또 치료 목적의 마약류 취급 허가. 마약도 원래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애들은 이제 예외적으로 허가를 내준 거다. 그래서 예외적 허가, 승인, 그리고 재량행위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만 보시고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마지막 면제입니다, 여러분. 하허면, 특임대, 혁수공통 중에서 하허면입니다. 그죠? 명령적 행정행위 중에 마지막이에요. 자, 면제는 여러분들이 군대 면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군대 가야 할 의무가 있죠?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을 면제해준다. 안 해도 되게끔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법령에 의해 부과된 자기, 급부, 수인 등의 의무를 해제해주는 행정행위다. 근데 의무를 해제한다는 점에서는 허가랑 동일합니다. 근데 허가는 어떻게 해제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죠? 막아놓은 것을 하게 해주는 거라면, 면제는 해야 될 것을 안 해도 되게 해주는 거다. 라고 해서 약간 그 액션과 비액션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부작위 의무, 하지 말 것. 제가 자기는 하는 거, 부작위는 하지 말 것이라 했죠. 하지 말 것을 해제해 주는 거는 허가. 이거는 해야 될 것을 안 하게 해주는 거는 면제. 그래서 시험에 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답니다. 근데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용어랑 이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어렵지 않고 이 정도 파트로 마무리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허가 파트가 특별히 중요하고요. 또 복습하실 때 굳이 또 허가만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 배웠던 다단계 행정행위와 가행정행위부터 시작해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뭐가 있고, 하허면, 특임대, 혁수공통, 이 두 문자 한 번 더 익숙하게 여러 번 반복하시고, 그 중에 하명이 있었고, 그 다음 허가가 있었고, 허가 내용 쭉 많이 있었죠? 그 다음 마지막 면제까지 해가지고 더욱더 중요한 파트가 많이 있는 허가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복습해달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좋은 강의, 쉬운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